버드나무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막 잠긴 방과 먼지 쌓인 건반. 한 번도 불이 켜진 적 없는 방이 있었다. 복도 끝, 다른 어떤 문보다도 두꺼운 소음 차단 재질의 문. 집사들은 그 방을 음악실이라 불렀고 식모들은 그 방을 기억방이라 속삭였다. 집주인 부부가 이 집으로 이사 온 뒤 그 방은 거의 늘 어두웠다. 새벽에만 아주 가끔 누군가 문 앞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지나갔다. 문 손잡이는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러나 끝내 열리지는 않았다. 그날 나는 유리잔을 정리하던 중 장갑 낀 손끝으로 피아노용 먼지떨이를 만지작거렸다. 고용계약서에는 음악실 출입 금지라는 문장이 붉은 볼펜으로 2번 그어져 있었다. 나를 채용한 비서실장도 말했다. 그 방은 건드리지 말아요. 회장님과 사모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 말 뒤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따라붙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실제로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첫 출근을 하던 날부터 내 귓가에는 늘 일정한 선율이 떠다녔다. 오래전에 내가 종이에 적어둔 제목도 붙이지 못한 몇 마디. 사람들은 그걸 자장가라 불렀고 나는 그것이 내 생애 몇 안 되는 증언이라고 생각했다. 한 달이 지났다. 이 집은 부잣집의 태도를 정확히 갖고 있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고 양탄자 위의 발자국은 빠르게 사라졌다. 사모는 의자 등받이에 앉을 때마다 허리를 세웠다. 그는 물컵을 건네는 내 손을 잠깐 스쳤다가 무표정으로 도로 놓았다. 오후 7시에 손님이 와요. 네. 물컵은 얇은 것으로. 네. 짧은 대화는 오해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회장은 대부분 말이 없었다. 아침마다 검은 넥타이를 매고 돌아오면 네이비 카디건으로 갈아입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 뒤에 님과 님과 님을 겹쳐 붙였다. 그가 내게 직접 했던 말은 단 하나였다. 수고. 그 한 단어는 도장을 찍듯 떨어졌다. 그러나 허리케인 같은 고요 속에도 가끔 균열은 생겼다. 늦은 밤 식탁 위에 치우지 못한 작은 흔적들 접힌 휴지, 반쯤 남은 차, 젖은 물수건, 이 발각되면 사모는 낮은 톤으로 신경질을 냈다. 제 시간에 하라 했죠. 죄송합니다. 이 집은 시계처럼 돌아가야 해요. 그 말은 한때 이 집의 토대가 깔끔한 리듬 위에 세워졌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지금은 곳곳에서 미세하게 박자가 어긋나 있었다. 비 오는 날이었다. 후문 쪽 화단에 비가 모여 무릉덩이가 되는 것을 보고 나는 물기를 내주다가 미끄러졌다. 무릎을 부딪혔는데 신기하게도 아프지 않았다. 대신 오래전 기억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다. 비냄새, 젖은 종이, 잃어버린 편지, 그리고 반으로 찢긴 악보. 나는 주머니를 더듬어 오래된 종이 조각을 확인했다. 내게 남은 절반. 그 절반은 나를 이 집까지 데려온 지도였다. 그날 밤 비서실장은 퇴근했고 경비원은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졸고 있었다. 사모는 몸살이라며 일찍 드누웠고 회장은 지하 서재에 내려갔다. 집안은 정전처럼 조용했다. 나는 물 묻은 앞치마를 갈아입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나는 손잡이를 만지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귀를 문에 붙였다. 안쪽은 깊은 우물 같았고 우물 바닥에서 오래전 울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 듯했다. 거기 왜 서 있죠? 등 뒤에서 목소리가 났다. 사모였다. 나는 놀라 몸을 돌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모는 내 시선을 지나 문을 바라보았다가 마치 자신이 들킨 사람처럼 헛기침을 했다.
여긴 잡동사니가 많은 방이에요. 필요하면 부르면 되죠. 네. 아, 그리고 사모는 한 박자 쉬었다. 당신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나는 즉시 거짓말을 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딱히 더 묻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내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간단했다. 누군가에게 선율을 설명하려면 내 생의 잘못부터 고백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오래전 나는 어떤 아이를 두 팔로 놓쳤다. 그날부터 내 손끝은 늘 비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악보의 절반을 접어들고 살았다. 누군가는 그 절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집 어딘가에서. 밤이 더 깊어지자 음악실 문틈으로 희미한 향이 스며났다. 나무와 니스, 오래된 피아노 하모닉스의 미열 같은 것. 나는 손끝으로 공기를 문질렀다. 건반을 닦는 상상을 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 미세한 틈새에 수년의 먼지가 낀 자리. 거기서 사람의 체온과 같은 것이 느껴진다면 나는 아마 울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 이야기는 늘 이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그 방향을 바꾸는 첫 손가락은 늘 죄책감 쪽을 가리킨다. 그날 새벽 서재에서 올라오던 회장은 복도 한가운데에서 멈춰섰다. 그는 문 앞에 선 내 뒷모습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깐의 정적 후 그는 발걸음을 돌려 거실 쪽으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가벼운 한숨이 남았다. 나는 그 한숨의 음정을 기억했다. 내 자장가와 같은 음정이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알았다. 이 집의 어느 누구도 완전히 잠든 적이 없다는 것을. 잠에서 깨어난 건 그 방이 아니라 우리였다. 내일은 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나는 빈 방을 향해 속삭였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말은 약속처럼 혹은 서약처럼 내 혀끝에 붙었다. 그리고 다음 날 비가 그치고 햇빛이 창문을 걷어올렸을 때 나는 비로소 조용히 문을 열었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거짓말처럼 열렸다. 이막 열어서는 안 될 문. 문은 부드럽게 밀렸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 자비로운 움직임이었다. 방에 들어서자 먼지의 냄새 대신 묵직한 나무향이 먼저 맞았다. 바닥에는 스크래치 하나 없었다. 빛을 흡수하는 어두운 벽지, 창가에 놓인 칠흑 같은 그랜드 피아노, 투명한 덮개 안에 나열된 오래된 악보들. 손등으로 눌러보니 피아노 뚜껑은 미지근했다. 누군가 최근까지 열었다 닫은 듯한 온기였다. 나는 수건으로 건반을 가볍게 닦았다. 흰 건반은 살짝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검은 건반은 간헐적으로 사용된 흔적이 보였다. 피아노 의자 아래 천으로 감싼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에는 낡은 끈이 2번 묶여 있었다. 나는 끈을 풀지 않았다. 대신 주변을 둘러보다 벽 한켠에서 사진 프레임들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 아이는 없었다. 모두 성인들의 얼굴이었다. 회장 부부와 젊은 여자, 그리고 몇몇 낯선 사람들. 젊은 여자는 이 집의 공기를 닮았다. 정갈하고 차갑고 어딘가 비어있는 눈동자. 그녀가 웃고 있는 사진은 단 하나뿐이었고 그 사진 속에서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사진을 다시 내려놓고 유리문 안의 악보들을 살폈다. 그중 하나 제목 없는 백지 악보 위에 낙서처럼 적힌 몇 개의 음표가 눈에 들어왔다. 내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맴돌던 그 선율의 조각들과 거의 같았다. 윗줄에 급히 적힌 날짜, 그리고 끝에 마치 장난처럼 그어진 작은 하트 표시. 하트 옆에는 누군가의 이니셜이 있었지만 농담처럼 지워져 있었다.
심장이 갑자기 너무 분명한 소리를 냈다. 나는 상자 끈을 풀었다. 안에는 은색 펜던트가 있었다. 조그만 오르골이었다. 펜던트를 연 순간 아주 작은 톱니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선율이 흘렀다. 익숙한 멜로디였다. 내가 그리고 누군가가 서로 모르는 곳에서 같은 별을 바라볼 때 흥얼거렸을 그 곡. 나는 펜던트를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몇 초 동안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펜던트를 닫았다. 그때였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몸이 얼어붙었다. 돌아보니 사무가 서 있었다. 그는 방 한가운데까지 걸어와 내 손에 든 펜던트를 내려다보았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걸 왜 열었죠? 청소 중이었습니다. 청소로 오르골을 여는군요. 그의 말에는 분노와 두려움의 혼합물이 있었다. 나는 사과했고 펜던트를 조심히 상자에 넣었다. 사모는 나보다 먼저 손을 뻗어 상자를 가져가며 내 손등에서 펜던트의 미열을 훔쳐갔다. 이 방에 들어오지 말라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는 쐐기를 박듯 말했다. 나갈 수밖에 없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고 문 너머로 사모의 얕은 숨소리가 따라왔다. 문이 닫히는 찰나 사모의 낮은 중얼거림이 흘렀다. 그 곡을 어떻게 그 끝은 내가 듣지 못한 채 잘려나갔다. 거실로 나오자 밝은 오후가 눈을 찔렀다. 내가 서 있던 자리는 햇빛의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경계선 바깥으로 먼지들이 춤을 췄다. 머릿속에서 아까의 선율이 더 또렷해졌다. 절반의 악보는 여전히 내 주머니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쥔 채 식기세척기 앞으로 갔다. 기계음이 울리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분만 진통처럼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 앉은 회장은 자신의 접시 대신 텅 빈 의자 하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사모는 의자에 놓인 리넨을 단정히 접었다. 나는 물컵을 바꾸라는 지시를 듣고 주방으로 향하다 무의식적으로 허밍을 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사모는 그걸 들었다. 지금 뭐 했죠? 죄송합니다. 방금 부른 그 곡. 나는 얼어붙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사모는 미간을 찌푸리려다가 회장 쪽을 힐끗 보았다. 회장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밤이 오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으로 사라졌다. 나는 세탁실에 남아 수건을 접었다. 수건 사이사이로 선율이 스며들었다. 결국 나는 두 손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방금 전 사모의 표정, 회장의 떨리는 손, 그리고 음악실의 오르골.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움직였다. 그러나 그림이 완성되면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다음 날 아침 문득 알았다. 어떤 진실은 떠나야 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는 대개 피아노 앞이다. 산막. 건반이 시작한 고백. 예상치 못한 시간이란 늘 아침과 낮 사이의 그 얕은 틈에서 찾아온다. 그날도 그랬다. 경비가 외출했고 비서실장은 회의에 갔다. 사모는 장을 보러 나갔다. 회장은 서재에 있었다. 집안의 모든 시계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가 이내 원래의 리듬으로 돌아왔다. 나는 유리창을 닦다가 손을 멈췄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때가 있다. 미루는 것은 죄책감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나는 조용히 음악실 문을 열었다. 햇빛이 건반 위로 빌딩 숲에 윤곽을 던졌다. 손가락을 들었다. 내 손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렇기에 더 조심스럽게 나는 첫 음을 눌렀다. 너무 작은 소리였다. 손가락을 펴고 두 번째 음을 눌렀다. 세 번째, 네 번째.
선율은 처음엔 불안하게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걸음마를 떼는 아이처럼 제 발로 서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5번째 마디에서 멈칫했다. 그 마디는 늘 나를 멈춰 세웠다. 죽음, 상실, 떠남, 혹은 그 모든 것의 경계. 그러나 이번에는 지나갔다. 멜로디는 고개를 들어 햇살에게 인사를 했다. 그때 들렸다. 문 열리는 소리, 발자국, 그리고 아주 낮은 숨. 나는 멈출까, 계속할까, 둘 사이에서 허공을 딛는 기분으로 한 박자 더 연주했다. 그리고 멈췄다. 고요가 피아노 위에 내려앉았다. 뒤돌아보았다. 서재에서 올라온 회장이 문턱에 서 있었다. 얼굴은 놀람과 공포,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어떤 그리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손을 뻗었다가 공기 중에 멈췄다. 그 곡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긴 시간 침묵을 지나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방금 5번째 마디를 넘겼죠.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 아이는 늘 거기서 멈췄어요. 나는 다시 건반을 보았다. 5번째 마디. 그 마디를 넘기지 못한 아이. 나는 손을 내려놓았다. 다시 부탁합니다. 회장은 거의 기도를 하듯 말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연주했다. 첫 음이 방을 깨웠고 2번째 음이 오래된 사진의 먼지를 털어냈다. 3번째 음은 창밖 구름을 불러냈고 4번째 음은 누군가의 이름을 지웠다. 5번째 마디에서 나는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내렸다. 그 순간 회장은 무릎을 꿇었다. 소리는 아주 짧게 울렸다. 그 울림 속에서 내 심장이 아래로 꺼졌다. 용서해라. 회장은 바닥을 향해 말하는 사람처럼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너를. 그 뒤의 단어들은 목 안에서 부서졌다. 나는 연주를 멈추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바닥에 떨어진 그 눈물은 물방울 하나가 아니었다. 무게를 가진 과거, 의미를 잃은 약속,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사과의 결정체였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사모였다. 그는 문을 열고 광경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다. 무릎을 꿇은 회장, 건반 위에 올려진 내 손, 방 안에 떠다니는 선율의 잔향. 뭐 하는 겁니까? 사모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 곡이, 그 곡이 뭐라고요? 사모는 차가웠다. 그러나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곡이야. 회장이 말했다. 사모의 표정이 잠깐 부서졌다. 멈추세요. 부질없습니다. 사모는 내게 눈을 돌렸다. 당신이 어디서 배웠는지 묻지 않을게요. 다만 다시는 저는 나는 말을 찾았다. 이 곡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사모는 한 발 다가왔다. 그 곡은 우리만 압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접어둔 절반의 악보를 꺼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사모의 시선이 종이로, 회장의 시선이 내 얼굴로 옮겨갔다. 오래전에 누군가에게서 떨어져 나온 절반입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나머지 절반이 이 집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의자 및 상자를 꺼냈다. 상자에서 은색 펜던트를 꺼내던 손이 멈췄다. 그는 상자 바닥에 더 작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서 접힌 종이가 나왔다. 사모가 외마디 비명을 참듯 숨을 삼켰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내가 가진 악보의 나머지 절반이 기다렸다는 듯 정확히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건 사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누가 넣어둔 거죠?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종이를 내 쪽으로 내밀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절반을 맞붙였다. 종이는 딱 들어맞았다. 찢긴 결의 톱니와 톱니가 서로를 물었다. 방 안의 어느 공기조차 숨을 쉬지 못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회장이 말했다. 그 아이가 떠나던 날 남겼어. 사모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그러나 그의 부정은 약해 보였다. 나는 내 손끝을 내려다보았다. 비어있는 손끝이 드디어 무엇인가를 잡은 느낌.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오래된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부딪힐 때 나는 묘한 통증이었다. 당신은 누구죠? 사모가 물었다. 여기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 대답은 이 집의 구조를 바꿀 수 있었다. 회장은 내 침묵을 보고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뿐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내 방에서 나는 악보에 접힌 자국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종이의 결은 마치 상처의 흉터처럼 깊었다. 나는 알았다. 이제 이 집에서 나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다. 누군가는 나를 증인이라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침입자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름을 가리지 않는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말한다. 사막. 이름이 없는 사람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전날과 달랐다.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돌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고막 뒤에서 울렸다. 식탁에서 사모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회장은 커피를 반 잔도 마시지 못했다. 나는 평소처럼 빵을 굽고 샐러드를 내고 뜨거운 수건을 올렸다. 그러나 내가 움직이는 동선마다 질문들이 따라왔다. 당신은 누구죠? 왜 여기 있죠? 무엇을 숨기고 있죠? 정호즈음 비서실장이 나타났다. 그는 나를 작은 응접실로 불렀다. 어제 음악실에 들어갔다고요? 네. 규정 위반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별다른 조치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앞으로는 절대 출입하지 마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실장은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추가 서약서입니다. 서류의 마지막 줄에는 내 이름 대신 서명인이라는 빈 칸만 있었다. 나는 빈 칸을 그대로 두고 표시만 했다. 내 이름은 오래전부터 이 집과 상충했다. 응접실 문을 나서는데 사모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그는 잠깐 나를 불렀다가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됐어요. 돌아서는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릴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어깨는 평소처럼 정갈하게 펴졌다. 그는 늘 강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의 눈물이 더 아름답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강한 사람의 눈물은 주변의 모든 것을 부수고 흐른다. 저녁 준비를 하며 나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다. 말할 건가? 지금? 아직 아니다. 진실은 타이밍을 필요로 한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으면 모두에게 상처가 된다. 나는 국물을 끓이며 손목의 시계를 보았다. 미묘하게 느린 초침. 그 느림이 오늘의 시간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회장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음악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내게 말했다. 같이 들어갑시다. 그 말은 초대한 것이 아니라 나눴다. 기억을. 우리는 함께 들어갔다. 방 안은 전날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빛의 각도가 달랐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다. 그의 손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고개 뼈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아이가 이 곡을 만들었죠. 그는 말했다. 우리는 그걸 여름의 재라고 불렀습니다. 불타고 남은 것들로 만든 계절이라는 뜻. 그는 멋쩍게 웃었다. 그 아이가 지었어요. 우리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죠. 왜 하필 쟤인가?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군요. 불탄 뒤에야 내 얼굴이 보여요. 나는 그 말을 천천히 삼켰다. 불탄 뒤에야 내 얼굴이 보인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마음속에서 떠올리던 문장과 닿는 말이었다. 회장은 말을 이었다. 사고가 있던 날, 아이는 마지막으로 이 악보의 절반을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있으니 꼭 이어달라고. 그는 나를 보았다. 그게 당신이었군요. 사모가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는 들어오지 않았다. 문틀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다. 왜 이제 와서? 그가 물었다. 왜? 나는 숨을 고르고 처음으로 긴 말을 했다. 오래전에 저는 한 아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제가 가진 건 먹고 살 만큼의 돈도, 이름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의 방향도 아니었어요. 대신 이 곡이 남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어느 날 저는 그 아이를 잃었고 악보의 절반만 남았습니다. 남은 절반을 가진 사람이 언젠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모의 얼굴이 무너졌다. 회장은 내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는 무릎 위에서 손을 포개며 천천히 물었다. 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까? 그 질문은 칼날 같았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창문이 미세하게 울렸다. 사모는 한 걸음 물러났다. 거짓말.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증거가 어디 있죠? 나는 악보의 절반을 가리켰다. 증거는 늘 종이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이의 습관, 웃음소리, 잠들 때 고개를 기울이던 방향 그런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종이의 증거도 곁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오래된 병원 서류와 입양 기록의 사본을 꺼냈다. 회장은 조용히 그것들을 받았다. 사모는 문 밖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서류를 본 그의 손이 떨렸다. 당신이 우리를 찾아온 이유가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사모가 말했다. 가난과 결핍을 가진 사람의 원망.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놓고 떠난 사람이니까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시계 초침만이 방 안을 건너갔다.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우리는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당신을 그리워했던 것도 사실이겠죠. 사모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닙니다. 그 아이는 행복했어요. 회장은 사모를 보았다. 그 시선에는 부탁과 사과와 명령이 뒤섞여 있었다. 제발. 사모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의 질문은 내게 향했다. 나는 한참 만에 대답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곡을 마치고 싶습니다. 아이가 넘기지 못한 5번째 마디 이유를 끝까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밤. 사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방을 천천히 둘러보고 창문을 닫았다. 그는 두 손을 포개고 말했다. 오늘 밤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말의 끝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오늘 밤을 넘기면 이 집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오막. 무너지는 순서. 밤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저녁상을 치우고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누구도 잠들지 않았다.
회장은 서재에서 오래된 테이프를 꺼내 플레이어에 넣었다. 테이프 속에는 누군가의 웃음, 건반 튀는 소리, 실패한 마디마다의 짧은 감탄사가 들어 있었다. 사모는 부엌에서 그 테이프 소리를 들으며 컵을 쥐었다. 나는 세탁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11시가 넘어갔다. 회장은 음악실로 내려왔다. 사모도 뒤따랐다. 나는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다. 회장은 문을 열고 내게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피아노 의자에 앉으니 의자 안쪽에 손톱으로 긁어쓴 작은 글씨가 느껴졌다. 여름의 재. 누군가의 숨은 메모. 나는 등을 곧게 세우고 손을 올렸다. 처음 몇 마디는 차분했다. 방 안의 공기는 침묵에 익숙했다. 그러나 5번째 마디 직전 문득 사모의 얕은 울음이 들려왔다. 그만해요. 회장은 눈을 감았다. 부탁이야. 사모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을 감았다. 이 집의 통제는 늘 눈꺼풀을 통해 이루어졌다. 나는 5번째 마디를 넘어섰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자리를 옮겼다. 액자 속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의자들은 스스로를 약간 뒤로 밀었다. 마지막 마디에서 나는 페달을 길게 밟았다. 소리가 가라앉자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사모는 벽을 짚었다. 나는 악보를 넘겨 종이 뒤에 미처 닿지 못한 흰 공간을 보았다. 그 빈칸은 유서 같기도 초대장 같기도 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사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를 데려오던 날 저는 반대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으니까. 그러나 사모는 회장을 보았다. 그는 고집이 셌죠. 아이가 웃을 때 나는 그 웃음이 나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완벽한 식탁, 더 완벽한 집, 더 완벽한 어휘. 그런데 아이는 그럴수록 자꾸 음악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곡을 만들었죠. 여름의 재. 그 제목이 싫었습니다. 불길했으니까. 사모는 숨을 몰아쉬었다. 사고가 나던 날 아이는 우리에게 말했어요. 내가 떠나면 반쪽짜리 악보가 누군가에게 갈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 곡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는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을 움켜쥐었다. 그래서 상자에 넣어 잠갔습니다. 편지도 악보도 오르골도 시간이 지나면 잊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잊히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내 잘못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나는 아이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했어. 그게 나의 죄요. 그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니 용서를 구하는 건 우리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누군가의 무릎 꿇음은 때로 상대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 그러나 그 고통은 정면으로 받아야 한다. 용서는 나는 그들의 사이에 앉은 공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류에 찍는 도장이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는 같은 곡을 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일 거예요. 사모는 눈물을 닦았다. 그럼 두 번째는요. 내일 아침에도 이 방을 열어두는 겁니다. 사모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보지도 못했다. 회장은 가만히 내 손을 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 집을 떠날 겁니다.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움직였다. 왜죠? 이 집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건 오늘 밤뿐이니까요. 남아있으면 누군가는 나를 이유로 삼을 겁니다. 화해하든 다시 다투든. 사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장은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다.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아이가 당신을 원망했을까요? 나는 아주 오래 생각해온 질문을 아주 짧게 답했다. 모릅니다.
다만 원망이 음악으로 들린다면 그 곡은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거예요. 밤은 그렇게 깊어졌다. 창밖의 가로등은 피아노 뚜껑에 길게 누웠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한 번 더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여름의 재, 불탄 뒤에 남은 빛. 그 빛은 자꾸만 내 등을 밀었다.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육막. 새벽에 반짝이는 파편들. 새벽 4시, 집안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다. 나는 마지막으로 부엌에 불을 끄고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회장이었다. 그는 카디건도 걸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이 시간에 떠나려면 이 시간이 가장 조용하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적어도 배웅은 하게. 현관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자리에 사모가 서 있었다. 두 손은 앞으로 모아쥐고 얼굴은 새벽의 얼굴이었다. 밤에 울던 흔적은 사라졌고 대신 결심의 윤곽이 있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사모가 말했다. 오늘만 한 끼만 더 차려줄 수 있나요? 우리가 셋이서 먹을 밥.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으로 돌아와 빚으라듯 조용하게 칼을 움직였다. 흰죽을 끓였고 작은 반찬을 2가지 만들었다. 회장은 젓가락을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사모는 흰죽 한 숟갈을 뜯어 말고 눈을 감았다. 이 집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밥을 먹는 건 처음이네요. 밥을 마친 뒤 나는 앞치마를 풀었다. 사모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급여와는 별개입니다.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받아주세요. 오늘은 부탁입니다. 봉투는 얇았지만 묵직했다. 나는 끝내 받지 못했다. 대신 내 주머니에서 절반이었던 악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건 두 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당신 것은요? 저는 이미 가졌어요. 초대받지 못했던 자리를 오늘 밤만. 사모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은 이 집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였다. 그는 다시 말했다. 정말로. 회장은 조용히 내게 물었다. 어디로 갑니까? 멀지 않은 곳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 그 아이는 바다를 좋아했지. 그의 눈동자가 먼 곳을 향했다. 문 앞에서 신발끈을 묶다 사모가 내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은색 펜던트 오르골이었다. 갖고 가세요. 이건 그 아이의. 그 아이의 마지막 부탁은 곡을 끝까지 들어달라였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당신 것이에요. 나는 상자를 두 손으로 받았다. 고맙습니다. 집을 나서며 나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문득 창문 너머로 피아노 덮개 위에 쏟아진 새벽빛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내 등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가도 된다. 나는 가볍게 목례했다. 문이 닫히자 발치에 새벽의 서늘함이 내려앉았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 처음 보는 하루의 얼굴이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상자를 열었다. 펜던트의 톱니를 감아 올리자 아주 작은 소리로 선율이 흘렀다. 나는 그 곡을 가슴에 넣고 눈을 감았다. 생각보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고막 뒤에서 바다가 불렀다. 파도가 밀려와 그동안 닿지 못한 해변의 모래를 정리해주는 느낌. 당신이 정말 어머니였나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바람이 했다. 어머니라는 말은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 떠나보낸 시간의 길이로도 측정된다. 나는 펜던트를 닫고 절반이 아닌 온전한 하루를 향해 걸었다. 7막. 돌아오는 사람들. 떠난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 떠난 뒤에야
사람과 장소와 시간이 모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며칠이 흘렀다. 바다가 보이는 방에서 나는 낮에는 식당 뒷일을 돕고 밤에는 창문을 열어두었다. 파도는 규칙적으로 내 마음을 쓸어내렸다. 어느 날 우편함에 하얀 봉투가 꽂혔다. 보내는 사람 나는 비어 있었다. 봉투 속에는 짧은 편지와 사진 2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는 회장이 쓴 것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방을 엽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5번째 마디를 넘겨요. 사모는 아직 울고 나는 아직 사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울음과 사과가 조금 다르게 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햇빛이 좋더군요. 당신이 떠난 뒤로 집안의 시계는 더 정확해졌습니다. 시간을 아껴 쓰게 되니까요. 오르골은 당신에게서 울리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따라 우리가 당신 쪽으로 걸어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 장에는 음악실의 창문이, 다른 한 장에는 피아노 의자 밑에 작은 메모가 찍혀 있었다. 여름의 제완. 마지막에 누군가 파란 볼펜으로 완을 덧붙였다. 나는 한동안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며칠 뒤 또 다른 봉투가 왔다. 이번에는 사모의 글씨였다. 우리는 당신을 가정부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증인으로 맞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압니다. 당신이 떠난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밤 냄새가 좋다고 느꼈어요. 그 감각이 돌아온 게 너무 오랜만입니다. 당신에게 미안했고, 질투했고, 두려웠습니다. 질투는 기실 슬픔의 이상한 모습이라는 걸 이제 압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에 햇빛이 잘 드나요? 우리도 가끔 바다 소리가 나는 날이 있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오르골을 열었다. 선율이 바다 소리에 얹혀 흘렀다. 나는 처음으로 곡의 제목을 입 밖으로 내보았다. 여름의 재. 입술 위에 올려진 그 단어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피아노 앞에 의자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손을 들어 5번째 마디를 넘겼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이제 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됐다. 그 말은 떠나는 사람에게도 돌아오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인사였다. 팔막. 끝. 그러나 노래. 몇 달이 지나 회장 부부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대단한 연주자가 오는 자리는 아니었다. 지인 몇 명과 직원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몇이 초대받았다. 초대장은 인쇄소의 잉크 냄새가 남아 있었다. 한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 곡을 끝까지 듣는 자리. 나는 초대를 받았지만 가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음악회 전날 바닷가를 걷다 우연히 작은 소극장을 보았다. 유리문 안쪽에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피아노 독주 여름의 재. 나는 걸음을 멈췄다. 손바닥에서 오르골의 감촉이 되살아났다. 저녁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등을 가볍게 밀었다. 나는 회장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가겠습니다. 음악회장은 생각보다 소박했다. 무대에는 밝은 조명이 있었고 객석에는 기대와 긴장이 얇게 깔려 있었다. 회장은 나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모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오래된 이야기에는 말이 적당히 부족해야 한다. 그 부족함이 여백이 되고 그 여백이 음악의 자리다. 연주자는 내 또래의 여성 연주자였다. 그는 프로그램 노트를 읽었다. 이 곡은 작곡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자장가에서 시작되어 누군가의 슬픔을 건너 누군가의 화해로 도착한 곡입니다. 객석의 숨이 고르게 고여들었다. 첫 음이 울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5번째 마디가 다가왔다가
이번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다. 그 마디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문이었다. 문은 오래전 누군가가 안에서 밖으로 혹은 밖에서 안으로 열린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마지막 음이 가라앉자 누군가 울었다. 나였는지도 모르고 내 옆자리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회장은 손바닥이 아플 만큼 오래 박수를 쳤다. 사모는 박수 사이사이에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음악이 끝난 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회장에게 오르골을 내밀었다. 이제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당신의 것입니다. 음악은 더 이상 우리 집의 비밀이 아니니까. 사모는 내 손을 잡았다. 우리 밥을 먹어요. 그 말은 초대였고 화해였고 또 하나의 시작이었다. 식당에서 우리는 소박한 국과 반찬을 놓고 앉았다. 말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숟가락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묘하게 고르고 따뜻했다. 사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당신은 어디서 살 계획인가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작은 피아노 하나를 드리려고요. 회장이 웃었다. 그 피아노 우리가 보내도 되겠소?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젠 제가 제 손으로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 우리는 음악회장을 나왔다. 하늘에는 별이 뜨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오르골을 열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그 곡을 반복했다. 여름의 재. 불탄 뒤에 남은 잿빛은 차갑지 않았다. 그 잿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찾았고 그 얼굴은 낯설면서도 정확했다. 헤어지기 전 사모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그냥 그 곡을 끝까지 들은 사람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모는 웃었다. 네, 충분해요. 회장은 내게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이제 덜 떨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가볍게 분다. 나는 생각한다. 어떤 이야기는 끝까지 연주해야만 끝난다. 어떤 관계는 끝까지 울어야만 시작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름이 없어도 된다. 중요한 건 5번째 마디를 넘었느냐는 것이다. 문을 열어 방에 들어오자 창밖에서 바다가 낮게 숨을 쉰다. 나는 테이블 위에 오르골을 올려놓고 불을 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손끝을 들어 보이지 않는 건반을 누른다. 첫 음, 2번째 음, 3번째, 4번째, 그리고 5번째. 이제 그 마디는 더 이상 나를 멈춰 세우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간다. 곡이 끝나고도 한동안 방 안에는 잔향이 남는다. 그것은 내 삶의 새로운 리듬이다. 이제 됐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들린다. 나는 대답한다. 응, 이제 됐어. 그리고 다시 아주 조용히 처음부터 연주를 시작한다. 음악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